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과학과 신학의 대화 제27회 콜로키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진행을 맡은 과신대 정혜원 이민희입니다. 오늘 저는 강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상훈 교수님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주셔서 강의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고, 특히 그 전 세계적인 화두와 엮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2부 대담 시간에서는 1부에서 다루었던 강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미생물을 먹이 사슬의 어떤 시초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여러 가지 면모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생물 세계가 어느 정도 연구가 됐으며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잠깐 얘기 나눴지만 먹이 사슬의 토대 정도로 이해하셨다면 사실은 한 99% 이상은 제대로 이해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왜냐하면 대부분 미생물학을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도 아니면 미생물에 대한 생각들을 물어보면 보통은 다 병원균에 관한 얘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선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주에 관한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저는 그 강의도 그런 얘기가 들어갔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것이 주는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동시에 이제 그것에서 오는 즐거움과 예기치 못한 기쁨 같은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주는 인사이트도 분명히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한 놀라움도 존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미생물학을 공부하는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크게 대별로 해서 나눠보자면, 제가 사실은 강의에서는 병원 미생물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조금만 언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더 큽니다. 미생물학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 병원 미생물학, 그리고 어떤 분야에 따라서는 뭐 일반 미생물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공부하는 미생물 생태학, 환경 미생물학 이렇게 대별하는데, 병원 미생물학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병원균과 질병에 관한 것들을 연구하고, 사실은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미생물학의 시초였죠. 19세기 후반 1860년, 70년, 80년 이 무렵에 우리가 이름은 들어보셨을 법한 로버트 코흐랑 루이스 파스테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어떤 병원균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서 이 병은 이 균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어떤 원인균이 있었고, 그 원인균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또 이제 파스텔 같은 경우는 거의 최초의 백신을, 뭐 최초는 아니지만 백신을 연구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진행되면서 미생물학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다양한 지식들이 약간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병은 이 병원균, 저 병은 이 병원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조직화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스타워즈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타워즈 첫 번째 3부작을 이제 빗대서 이거를 이제 이뮨 워 이렇게 스타워즈가 이뮨 워즈라고 표현할 때, 최초의 병원균 아니면 뭐 박테리아라고 미생물이라고 얘기할 때 그 친구들은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역이라는 것이 진화되었고, 이제 그러면 또 그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서 그 면역을 회피하기 위한 병원균들의 또 노력 아니면 진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첫 번째 트리알러지의 제목들을 따서 Empire Strikes Back 아니고 Pathogen Strikes Back,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우리는 그렇게 빨리 진화할 수 없으니까 이제 기술들을 발전시켜 왔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면역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예방 접종이라든가 아니면 뭐 항생제 같은 것들로, 그래서 리턴 오브 제다이가 아니고 리턴 오브 이뮤나이제이션, 뭐 리턴 오브 테크놀로지 이렇게 표현해서 설명하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고 항생제를 만들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시켰지만 미생물들은 어떤 면에서 그 진화적 전쟁, evolutionary war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보다는 우위에 있는 것이 확신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항생제 내성균도 있고 또 자신들의 항원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디자인되어 있는 그 예방 접종 자체를 무력화시키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일이 지금 그 코비드-19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델타 베리언트 이런 친구들이 사실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병원 미생물학에서 연구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른 한편에 존재하는 미생물 생태학의 내용은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들 부시가 대통령할 때 국무장관을 했던 그 럼스펠드라는 사람이 이라크와 관련된 그런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서 약간 궤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좀 원용을 하거든요. 그 known knowns가 있고 known unknowns가 있고 unknown unknowns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미생물학에 적용하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사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미생물 생태학에 적용이 가능할 만한 그런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동의하기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아는지 모르는조차도 모르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은가. 그래서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강의 내용에서 이 지구를 뭐 미생물의 행성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하시고, 우리의 또 사람 몸의 그 대사가 미생물을 매개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그 넓게는 이제 지구라는 시스템 또는 인간 혹은 동물을 한 생태계로 볼 때에 몸이라는 시스템에게 필요한 그 원동력이 미생물 활동이구나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매개로서 미생물을 이해해도 괜찮을지, 이를테면 이제 인풋을 받아서 시스템들을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아웃풋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개로서 미생물을 이해하면 쉬울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적절하게 전공자도 아니신데 적절하게 되게 통찰력 있게 잘 이해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우리 입장에서 미생물들을 바라볼 때 당연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미생물 입장에서 미생물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물론 그 친구들이 내적 의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들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은 미생물들은 또 자신들의 그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대사하고 또 이렇게 분화하고 또 다음 제너레이션을 또 만들어내고 하는 그 과정에서 놀라운 것은 그 과정들이 이런 놀라운 그 생태계의 균형과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 저는 사실 그것에 어쩌면 굉장한 놀라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미생물들이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생태계를 유지 균형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신들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것이 정말 경이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여러 다른 생물들에서 그 유사한 모습들을 발견하거나 이제 화석을 연구하면서 진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물학만이 아니라 지구의 지각이 어떻게 변동했는지도 역시 생물들을 통해서 밝히기도 합니다.
게다가 미시적으로는 DNA까지 접근하면서 지구의 오랜 역사, 생명의 역사를 더 잘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생물 연구로도 이런 가설, 뭐 진화라든가 지각 변동이라든가 이런 가설들을 세우고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짧게 답변 드리면 가능하고 많이 진행되고 있고 시도하고 있고요. 제가 강의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미생물학의 시작은 사실은 응용학문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그 기초학문으로서 영역을 넓혀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진화 과학에 대한 접근, 기여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화 과학의 시초와 미생물학은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화석으로 존재하는 어떤 증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힘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접근해 보자면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미생물학에서 처음으로 지금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 제가 그 16S 라이보조멀 RNA라고 부르는 모든 생명체들의 관계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이 되는 것들의 접근이 사실은 미생물학에서 시작되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방편이 없기 때문에 큰 동물들은 화석도 보고 아니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동물들 간의 해부학적인 비교도 가능하고 해서 아니면 뭐 식물을 볼 때 뭐 꽃의 모양이라든가 뭐 잎이 어떻게 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지만 미생물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적어서 너무 부족해서 시도되었던 방법들이 이제 그 분자 정밀 시계 방법, molecular chronometer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지금은 그 방식이 사실은 그 전통적으로 해오던 아까 말씀드린 해부학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 보완하고 있고요. 많은 경우는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여 내지는 그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 진화 이론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테크니컬한 측면 중에서 보면 그런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알고리즘을 증명할 때 이 증명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부족한 하고 힘든 일인데 88년부터 진행되어 오는 실험이 어쩌면 우리가 그 살아있는 화석을 우리가 스스로 보존해 왔던 그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제시하는 진화 이론의 확증까지 가능한 데이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측면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강의 내용 중에 장기 대장균 진화 실험 이야기에서 이제 교수님이 7만 세대까지 내려왔다 뭐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미생물이 진화를 겪는다면 혹시 멸종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롭게 생겨나는 그런 미생물도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해서 초기 우주 모습이 이제 어떨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태초의 미생물도 유추해 볼 수 있는지 또 이런 연구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연구 얘기인데 사실은 그거를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LTE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Long Term Equalized Evolution Study인데 그게 이제 88년부터 리처드 랜스키라는 분의 실험실에서 처음 시작은 사실은 그렇게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깊이 있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했던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냥 매일 플라스크에 12개의 플라스크에 미생물들을 키우다가 다음날이 되면 그거를 새로운 미디움에 옮기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벌써 30년이 넘었죠. 그것 동안 매일 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루에 한 7 내지는 8 제너레이션 정도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제너레이션이 일어났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관찰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새로운 종이 만들어졌었고 그 내용이 한 10년 전쯤에 우리가 아는 네이처라는 그 과학 저널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키우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가지를 쳐나가더니 가지를 많이 쳐나가서 완전히 다른 종으로 분화되어 나왔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봤었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이 종이라는 개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 각 종류대로 이렇게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의 번역어가 사실은 그 단어가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종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form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그 species라고 이렇게 아예 말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 species란 종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사람이 정한 과학자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정한 부분인데 그 유성 생식을 하는 생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이 인정하는 그 정의가 있어요. 그 여기 interbreeding barrier라고 표현하는 서로 종 간의 교배가 가능한가 하지 않는가, 교배가 가능하지 않으면 다른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미생물에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유성 생식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접근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유성 생식을 하는 종에도 보면 그것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이 예외적인 동물들이 동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접붙임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새로운 종인가 아니면 하이브리드면 어떻게 이걸 개념을 접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종에 대해서 좀 약간 단락이 되어 지어지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그 연속적인 개념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창조과학자들이 많이 쓰는 소진화, 대진화라는 개념이 사실은 약간 실체가 없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용어를 사실은 창조과학자들만 쓰는 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는 거의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종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때 그렇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단위로서의 종이 이루어지는 스페시에이션이 일어나는 것 혹은 그것이 없어지는 것들을 실험실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실험이나 아니면 유사한 여러 실험들에서 관찰하고 있고요. 그 최초의 생명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화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기가 참 어렵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그 나무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생명나무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구성하고 있는 그 개통수를 볼 때 가지가 뿌리에 가까이 있는 가지가 아무래도 뿌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때 이제 그 친구들 보면 대부분이 그 떨모필릭 그래서 그 뭐죠 뜨거운 곳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평균 온도가 70도, 80도가 되는 곳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남을 수 있고 사실은 더 잘 살게 되고요. 또 그 원시 지구의 상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이해하기로 산소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체들은 환원된 기체들, reduced gas라고 이렇게 이해할 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최초의 생명체의 대사 방식은 그 혐기성이고 키모 오토트라피, 더모필릭 키모 오토트라피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종류의 생명체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도 없고 미래도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입니다. 그 종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미생물도 그 DNA처럼, 그 이제 종이 어떤 그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긴 하지만, 혹시 미생물도 DNA처럼 어떤 종의 정체를 밝히는데 그 특정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미생물의 뭐 종류나 구성 정도에 따라 뭐 생물을 분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난번 DNA 이야기를 할 때 뭐 사람과 뭐 또 다른 어떤 동물과 DNA가 몇 퍼센트 정도가 이렇게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미생물의 종류 및 구성 정도로 생물 분류가 되는지
이런 게 또 궁금하고, 또 생명에게 최적화된 어떤 미생물 지표 뭐 이런 것도 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쾌적하다라고 느끼는 공기 같은 경우는 질소, 뭐 산소, 아르곤 이런 게 적정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에게도 그런 것들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었어야 되는 건데, 그 사실은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니오라고 이렇게 답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예외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이렇게 부르는 source tracking이라고,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아내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아니면 그런 그 상수도 공단에서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연구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그 fecal coliform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분변에서 나온 이콜라이 같은 종류의 미생물들을 찾아내는 그 모니터링을 늘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중에 살모넬라가 있고, 그러니까 엔테로백테리아cea라는 그런 패밀리 안에 살모넬라가 있고 이콜라이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 포유동물의 분변에서 섞여져 나오는 그런 그 병원균의 가능성이 높은 무리들이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늘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간단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거든요. 그 미디어를 만들어서 그냥 플레이팅을 하면 금방 며칠 내 확인이 가능한 방식인데, 그런 재료를 보면 이 애들은 이 동물에서 왔고, 예를 들면 사슴에서 나온 아이들, 토끼에게서 나온 아이들, 사람에게서 나온 아이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예들은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그 프로포즈를 내기도 했었는데, 그 우리가 어떤 특정 마이크로바이옴 아니면 그 커뮤니티의 조합을 확인하면 이 조합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 조합의 원래가 어디 있는지를 만약에 뭐 어떤 어떤 샘플을 딱 줬을 때 이 샘플을 분석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얘는 뭐 에베레스트 산에서 왔어, 아니면 얘는 한국 서해에 있는 바다에서 왔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연구들이 실제로 수행되고 그런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도 있고 한데, 굉장히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두 번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일종의 마이크로바이옴 인덱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강의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건강한 그 장내 미생물 균총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것이 정말 건강한 장내 미생물 균총이야라고 얘기할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을 목표로 해서 구성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넣어주는 방식으로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 공학적인 접근일 텐데,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장내 미생물 균총은 일방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제가 가지고 있고 우리 이민희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장내 미생물 균총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무엇을 먹는가, 나의 섭생과 생활 습관과 뭐 아니면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고, 뭐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지, 뭐 항생제를 얼마나 자주 투여했는지, 담배를 피는지, 술을 마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건강한 것들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넣어줬을 때 유지된다라는 것을 상상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그런 공학적인 접근들이 있기는 있는데 조금은 회의적이긴 합니다. 앞서 그런 이제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이 지구 생태계, 지구라는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염두에 둘 때 요즘 뭐 환경 파괴라든가 이런 생태계 파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태계가 균형을 맞추고 자연 환경을 이렇게 보존하는 것, 이제 성서의 표현에 따를 때는 이제 잘 다스리는 것,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떤 미생물들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이제 궁금해서 앞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어떤가요? 예, 저희가 이렇게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미생물학 강의를 하면 다들 이렇게 실러버스를 쓸 때 그 코र्스 오브젝티브가 있잖아요. 이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할 때 공식적인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것들을 이해시키고 뭐 어떤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어떤 건 잘하게 되고 이런데 이제 거기에 쓰지 않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이 appreciating the microbes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대부분이 학생들이 처음에 미생물학을 들으러 올 때에 가지고 있는 인식들은 병원균에 관한 인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큰 부분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지구 전체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할 것이 아니라 이 존재 자체를 좀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질문하신 내용들이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미생물 생태학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지 않은가. 뭐 실제로 제가 학위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맙습니다. 또 강의 안에서 기후 변화와 그 생지화학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기후 변화 자체가 이제 지상 미생물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제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미생물의 가스 배출량이나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영향이 촉진되리라 예상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미생물이 증가하거나 활발한 활동을 해서 촉진시켜서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연구의 목표입니다. 왜 이 연구를 수행하는가? 물론 이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이기도 하지만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기후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세 가지 그린하우스 가스를 말씀드렸는데 CO2랑 그다음에 메탄이랑 나이트러스 옥사이드를 제가 한국말로 뭐라 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N2O 이 세 가지 기체 산화질소라고 보통. 아산화질소 예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것들을 해소하는 과정들에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이용하면 발생하는 그 pathway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해소하는 pathway를 좀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고요. 한 가지 이제 예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론적으로 보자면 모든 생명체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의 일정한 비율이 있거든요. 우리 몸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들이. 왜냐하면 우리 몸은 다양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그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질, 뭐 핵산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조합해서 만약에 사람 몸을 원소 분석기로 돌려보면 이렇게 일정한 비율들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 생태계 내에서도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다에서는 그 레드필드라는 사람이 처음 밝혀냈는데 뭐 이렇게 수치가 카본 106대 뭐 탄소 뭐 16대 뭐 질소 1 뭐 이런 식의 비율인데 무슨 말이냐면 탄소가 106개가 있으면 질소가 1이 있어야지 이것이 돌아간다는 거죠. 거기에 철분을 부여하면 철분은 0.0001 뭐 이 정도 굉장히 작은 미세량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이 생태계는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철분도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철분을 충분히 공급하면 이 생태계 내에서 카본을 충분히 캡처할 수 있다, 충분히 시퀘스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iron fertilization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를 주장했던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에게 탱크 분량만큼의 철분을 주면 아이스 에이지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거창한 말을 했었는데, 그런 의도입니다. 충분한 철분을 공급하게 되면 사이노백테리아, 그 광합성을 하게 되는 생물체들이, 미생물들이 바닷속에서 급속도로 번창하게 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대기 중에 있는 CO2를 굉장히 많은 양을 흡수하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CO2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 프로포즐이 벌써 몇십 년 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조금 이렇게 작은 파일럿 스터디라고 하는 것을 해봤더니 변수가 너무 많고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 철분을 바다에 뿌린다는 것 자체가 주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의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방법들에 대한 논의와 또 가능성들이 좀 열려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상의 그 미생물하고 그 해양 미생물은 좀 종류가 다른가요? 이제 왜 이 궁금증이 생겼냐면, 요즘 이제 기후 변화로 뭐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든가, 뭐 저인망업 같은 그 산업으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 뭐 이런 소식들을 이제 계속 듣는데, 혹시 이런 현황들이 그 해양 미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런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게 기후변화나 뭐 온실가스 등의 문제와 또 연관이 되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늘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전제이고, 그 주고받는 영향의 다중적인 측면들을 연구하는 게 사실은 미생물 생태학의 주요 과제이고, 그런 다중적인 측면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움이 존재하는 거죠. 스케일도 굉장히 크고, 또 이렇게 인터랙션이 두 존재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존재들이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존재하고요. 첫 번째 질문을 조금 생각해 보면, 해양 미생물과 토양 미생물이 다른가?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제가 답을 해서 죄송한데, 같은 존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토양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해양에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해양에서만 발견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주로 토양에서 발견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요. 어떤 경우는 어떤 지역적으로 발견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엔데미즘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면, 조금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인데, 그 아주 옛날에 100년도 더 된 시절에 어떤 다윈처럼 이렇게 이 사이언스를 접근했던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정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이론을 만들어냈던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생각해 보니 이런 것 같아라고 해서 만들어낸 그런 중요한 경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단 제가 영어로 먼저 말씀을 약간 드리면, everything is everywhere but the environment selects, 이렇게 표현하는데, 미생물들은 어디에나 있지만 환경적 요인들이 그들의 존재를, 그들의 분포를 결정한다.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사실은 그 경구를 인용해서 이런 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미생물 생지리학 이렇게 부릅니다. Microbial Biogeography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프레임에서 비춰볼 때 실제로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그 분포가 달라지는 것들, 환경 요인은 아무래도 지리적인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이 전통적인 이해였다면,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이들의 분포를 결정한다라고 해서 결정론적인 관점, deterministic perspective라고 부를 수 있고, 지금 보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당연하지 있지만,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분포도 존재하더라라고 얘기할 때 우연히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분포하게 되는 것들도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뭐 확률적인 관점, 스토캐스틱 퍼스펙티브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들을 통합해서 어떤 미생물이 예를 들면 어떤 그룹이 이 환경에 존재할 때 아니면 이 지역에 존재할 때 이 존재하는 것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그런 어느 정도가 수치화해서 그런 deterministic factor이고 어느 정도는 stochastic factor인가라는 거를 수행하는 연구도 사실은 진행하고 있죠. 사실 그게 제가 하는 연구 분야 중에 한 분야입니다. 그럼 이제 결정론적 관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수강자 이제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럼 한국에서만 보이는 어떤 특정적인 미생물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나라별로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나이트로알키움 코리엔시스라는 그 알키아라는 그룹에 속한 미생물이 있거든요.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미생물이 있는데 이름에서 어떤 게 느껴지시죠? 코리엔시스 이렇게 부르면 한국에서 발견된 황해 서해에서 발견된 최초로 발견되어서 동정이라고 표현하는데 특성을 다 밝혀내고 등록한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된 그런 미생물이 있거든요. 한 예이지만 근데 이제 당연히 최초로 한국에서 발견됐으니까 한국 종이죠 일종의 나이트로 알키움 코리엔시스. 근데 이 친구가 여기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친구들은 암모니아를 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기능을 하는데 암모니아가 풍부한 곳에 가 보면 다른 곳에도 충분히 있거나 굉장히 비슷한 기능적으로는 동일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아까 처음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molecular chronometer를 이용한 해석으로서 비교할 때 굉장히 비슷한 친구들은 사실은 그런 비슷한 환경에는 어디나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한국 고유종이 있는가?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그래 누구나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이름이 붙어 있는 미생물 종은 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초로 발견되어서 최초로 등록한 그런 종류들.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수님 개인적으로 이제 오랜 시간 미생물을 연구하고 공부한 전문가로서 하나님과 이 창조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데 교수님의 이 연구와 학업이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또 어떤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으셨는지 개인적인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하여튼 계속 그 질문의 그 깊이에 놀라고 평소에 안 해본 생각은 아닐 수 있겠지만 생각들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그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에 투영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 삶이 사실은 투영되고 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읽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할 때 제 삶의 큰 부분은 제가 연구하고 뭐 제가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적용하게 되고 유추하게 되고 반영하게 되고 성찰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명체까지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최초의 그 독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의 사람들에게는 미생물의 존재가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서에 분명하게 그 부분들이 드러나 있지도 않고 물론 뭐
누룩이라든가 이런 식의 간접적인 표현들은 있지만, 아니면 뭐 전염병 이런 식, 우리가 이해하는 전염병은 다른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저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얘기되는 자연신학의 어떤 새로운 한 측면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계시가 당대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계시라고 우리가, 또 그것이 기록된 것이라고 성서를 바라볼 때,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의 존재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 우리가 발견하고 이해하게 되고 관찰하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자연신학의 새로운, 아니면 추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에 대한 기여가 이런 미생물학자 아니면 미생물학을 전공하는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가능해야 하고 가능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이미 했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또 아름답고 크고 또 혹은 보기에 놀라운 그런 생명체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흔히 말해서 뭐 언성 히어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미생물들의 존재들이, 사실은 그들의 역할을 그냥, 그들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인데, 자기들의 태어나고 살고 그리고 죽고, 자손을 남기고 죽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지구 생태계가 유지되고 순환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의 역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큰 그 놀라움과 이렇게 표현하자면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편에서 그런 말씀들을 접할 때 저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투영하게 되고 그렇게 읽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인간의 존재가, 인간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미생물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유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미생물보다 이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의 사역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을 비춰보면, 이게 좀 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은가. 제가 뭐 수업 시간에는 농담 비슷하게 그 타노스의 주장이 어쩌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한 절반 정도는 사라지는 게 이 지구와 또 전 우주와 또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농담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실시간 채팅방에 이렇게 올려주신 또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읽겠습니다. 미생물 친구들 중 이름이 있는 친구들은 얼마나 될까요? 어떤 친구들이 이름을 갖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미생물을 친구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로 삼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미생물 친구들 중에 이름이 얼마나 지워져 있는가, 사실은 저는 그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천 가지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미생물의 종류가 얼마나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종의 개념이 약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어려운 질문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춰볼 때 그보다는 훨씬 더 많겠다. 가장 그 종 다양성이 풍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는 곤충인데, 곤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고, 근데 왜 이렇게 작은 숫자밖에 이름이 없는가? 이름을 불러줘야지 그 존재가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이해에 기반해 볼 때 왜 이렇게 이름을 못 붙이고 있는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자들의 어떤 그런 합의에 의해서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이 미생물들의 순수한,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 연구자들이 충북대에 계신 이성근 교수 연구팀이 발견한 미생물인데, 그 코리엔시스, 최초로 순수하게 이 친구들만 분리해서
실험실에서 키워야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그 기구에서 요구하는 굉장히 다양한 생화학적 특성들을 다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고 많은 경우에 미생물을 순수하게 분리해서 키우는 작업 자체가 사실은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실제로 알기에도 훨씬 더 많이 존재하지만 많은 수의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도 미생물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있나요? 인간이 나중에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게 되면 미생물도 같이 데리고 가야 하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데리고 가야 하는지 이렇게 올라온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은 비용과 그 노력을 들여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애스트로바이올로지라고 부르는 분야인데 그래서 사실은 나사에 미생물 학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화성에 이제 생명체가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뭘 보내고 프로브를 보내서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해하기로는 미생물의 흔적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생명체가 존재했거나 존재하고 있다면 이제 그런 이해로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확실한 증거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얼만큼 존재하는가,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 그 두 번째 질문이 더 재미있고 흥미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유로 뭐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지구를 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그냥 다른 이유로 어떤 다른 적절한 행성에 가서 살게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들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미생물 친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주 1차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디파인 해야 될 테고, 그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지구 생태계와 그 생태계가 어떠한지를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지구 생태계를 그대로 옮겨나갈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곳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생태계가 이미 구성되어 있다면, 혹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조성해야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미생물 생태학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소위 말하는 그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약간 이렇게 나가는 얘기지만 그런 연구를 실제로 수행한 일이 있습니다. 애리조나 사막에 바이옴 2인가 이렇게 큰 유리로 된 피라미드 같은 구조를 짓고 그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몇백일 동안 이렇게 살아본 실험이 있거든요. 그 내부에 생태계를 구성해서 그 속에서 순환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돈도 많이 들이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구조가 노폐물이 쌓이고 또 먹을 물이 더러워져서 먹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부족하다는 거 단적인 예로 보자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우주로 이주를 해야 한다면 이런 그 실험의 결과가 좋은 데이터가 되겠지만 부족하지 않은가 현재로서는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적절하고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이제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분도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화가 거의 대부분의 생명 역사와 현상을 거의 완벽하게 설명하지만 당연히 완벽하게는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아마 더 연구되고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미생물 연구에도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진화 과학의 연구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합의되지 못하고 여전히 발전되고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좀 이렇게 실제로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 메커니즘에 관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진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거는 그 큰 생명체나 미생물이나 차이는 없는 것이죠. 뭐 군집 단위로 일어나느냐, 아니면 개별 단위로 일어나느냐, 아니면 방향성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아니면 여전히 논의되고 있고 때때로 창조과학자들에게 거 봐라, 진화론이 틀렸다는 증거로 오용되는 그런 논쟁들의 많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특별히 미생물에 관한 것이든 큰 생명체에 관한 것이든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미생물이 어떤 면에서 거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은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리차드 앤스키의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론을 검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실제로 지나가려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가진 그 실험체는 예를 들면 그 30 몇 년 동안 키워오고 있는 그 이콜라이들을, 대장균들을 500 제너레이션마다 그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미생물들은 냉동고에 보관해도 녹이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실험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래된 그 조상 이콜라이 대장균과 한 뭐 3만, 4만 세대 이후의 대장균을 같이 꺼내서 같이 이제 살게 해보는 거죠. 같이 키우는 거죠. 되게 좀 이상한 생각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뭐 3만 제너레이션이면 얼마나 될까요? 한 뭐 예를 들면 10만 년 전에 인류와 공존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실험들을 감행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는 인사이트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너무 신기합니다. 예. 자, 그럼 요즘 교수님의 연구 주제와 또 관심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뭐 몇 번 이렇게 언급이 살짝 되기는 했지만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하수 종말 처리장에는 모든 것들이 다 흘러 들어갑니다. 그죠? 우리가 배출하는 것, 또 우리가 버리는 것 중에도 많은 것들, 생활 하수도 들어가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빗물 같은 것도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하수를 잘 들여다보면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동네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가, 동네 사람들이 어떤 약을 먹는가라는 것을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연구가 사실은 시작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한 20, 30년 정도. 한국에는 그 고려대학교에 계신 김성표 교수님이 그 부분을 열심히 연구하고 계신데, 이제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약간 그 화학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들을 연구한다면 저희는 처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실제로 거기에 있지 않던 예를 들면 어떤 프로자액이라고 항우울제 성분의 약물을 사람들이 먹고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고, 근데 작용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이 약물이 완벽하게 대사가 되지 않고 반쯤 대사된 상태로 배출되게 되거든요. 여전히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먹던 약을 버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것들이 실제로 디텍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 사는 생명체들의 그 몸 속에서 검출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물고기들의 사이칼로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걔들도 항우울제를 먹는 거니까. 그래서 환경 호르몬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약간 다르게 이 아이들의 생활 방식이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뭐 본 어떤 한 얘는 서부 오레곤주에 있는 그 해안가에 두 종류의 개가 사는데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고, 그래서 보통은 이전에는 작은 개는 밤에 활동하고 큰 개는 낮에 활동하던 개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작은 밤에 활동하던 개가 낮에도 활동하게 되고 겁없이 돌아다니다가 큰 개한테 잡아먹히는 일들이 발견되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해서 잡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얘들의 이 그 체내에 그 항우울제 성분이 디텍터 검출이 되어서 해석하기로 겁이 없어져서 그렇지 않은가, 기분이 좋아져서 그렇지 않은가, 항우울제를 복용하더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렇다면 거기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테고 대응할 테고
그 미생물들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은 어떤 그 케미칼이 존재하면 그것들을 저항하고 많은 경우에 그 케미칼들을 이용하거든요. 사용하거든요. 자신들의 대사에. 그렇게 되면 대사에 사용하게 되면 그런 활성을 없애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항생제에 관한 연구와 그리고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도 사실은 물에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아지면 아까 우리가 말하는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하게 돼서 수컷의 개체가 아니면 수컷의 그 외부적인 그 피지올로지가 변화되는 것들이 발견되는데 어떻게 미생물들이 그 정화하고 분해하는 작용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한 연구가 있고요.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사실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그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사실은 연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미생물들의 군집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무슨 요인으로 어떤 이유로 여기는 이런 친구들이 있고 저기는 저런 친구들이 있는가라는 조금 약간 이론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 제가 알기로 이제 사회학 한 연구 방법 중에 집집마다 이렇게 배출되는 쓰레기를 이렇게 분류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책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미생물도 네, 하수 그렇죠. 그거를 사실은 그 역할을 약간 대체할 수 있을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사회 경제적 지표 그렇게 부르잖아요. Social Economic Status. 그러니까 그 동네에 뭐 예를 들면 그런 그 서베이는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그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뭐 가족 수, 뭐 이런 것들의 지표와 그리고 그 하수로서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부분들을 비교할 때 많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다 서베이를 하지 않고도 우리가 그 커뮤니티의 어떤 상황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생물이라고만 생각했을 땐 미처 이렇게 예상 못했던 광범위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응용이 돼서 하고 있네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잘 들었고요. 이제 오늘 제가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그 과학자들의 과학 연구가 굉장히 객관적인 이 지식들을 밝혀내는 건데 그 지식들이 우리에게 이 자연 세계를 더 잘 이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더 좀 더 많이 넓게 경험하게 해주는구나 그런 또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혹시 이렇게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 그 많은 경우에 사실은 제가 혼자서 하던 소위 은혜 받는 행위들을 그런 경험들을 나눌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요. 최소한 우리 이민희 선생님 한 분 정도에게는 이렇게 제가 느낀 감동과 은혜가 조금은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 뭐 몇 분 더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셨으면 저는 크게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 발견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성찰하는가에 따라서 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에 큰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하고 훌륭한 도구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전공자가 아닌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런 이해를 목적으로 한 그 컨텐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저만 해도 사실은 그런 것을 잘 못하고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잘 안 되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전에는 이건 뭐야 나랑 상관없는 것 이렇게 넘겨 짚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관심을 두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또 뭐 개인적으로라도 질문하시면 제가 상황 되는 만큼 성의껏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멀리 미국 땅에 계시는데 건강하시고 하시는 연구와 그 외 일들 다 이렇게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제27회 과신대 콜로키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강상훈 교수님과 함께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함께 시청해 주신 수강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콜로키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